로보택시가 6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다만 올해는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는 사실 시범 서비스 개념이에요. 주가는 다시 올라왔는데 전기차는 안 팔리고 로보택시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걸 기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6월 말은 진화의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기대감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가 낼 때는요 가격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확 올랐다가 빠질 때도 폭락.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마치 그 우량주 주식처럼 천천히 올라요. 네, 염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주는 이게 뚜렷한 뭔가 좀 호재가 없어가지고 증시가 이제 되게 좀 답답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사실 좀 악재가 좀 몇 개 있었죠. 사실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 그리고 금리가 좀 많이 올라 버렸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했고 물론 이제 트럼프의 감세안은 일단 하원을 정말 가까스로 통과하긴 했지만 논란이 되게 또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도 올해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좋았던 것 같아요.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사상 지금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할 정도로 좀 비트코인 굉장한 좀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좀 약간 답답하긴 했는데 국내도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였고 특히 원자력 발전주가 정말 한 주 내내 뜨거웠다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가 좀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끼쳤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뭐 정말 굵직한 어떤 호재가 좀 없었던 가운데 시장이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이란 부담을 좀 소화하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제 증시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의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일단 1380원대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은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번 주에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 그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한 표 차이로 통과됐더라고요. 네.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증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했어요. 보통 감세는 호재잖아요. 그렇죠. 세금 깎아주니까. 근데 이제 내용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시장 오히려 이제 그걸 걱정을 하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특히 하원 이번에 트럼프 감세안도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라 그냥 겨우 진짜 한 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고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지지가 그렇게 좀 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또 최근에 신용 등급이 또 하향되다가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 상태면 향후에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4조 달러 규모의 지출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도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비록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또 상원 통과 과정도 한 번 더 남았고요. 상원에서도 아마 법이 좀 일부 수정될 수도 있어요.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아직은 좀 완전히 이제 이 법안으로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의 목표는 이걸 7월 4일까지 자기 테이블 앞에 이제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때 이제 서명을 받는 게 일단 목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혹시 근데 이제 상원과의 협상에서 상원에서도 감세안을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재정 조건을 늘릴 거란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더 상향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감세안 통과됐다고 해서 마냥 뭐 우리가 정말 이거 이제 드디어 그 감세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정책인 것 같은데 아무리 공약을 했다고 해도 타이밍 같은 게 있을 텐데 좀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쪽에도 악영향을 좀 주지 않나요? 일단 이제 이번 감세를 통해서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IRA 법안에서 그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됐고 내년까지만 적용이 돼요. 내년까지 적용되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는 미국의 그 리스나 그 법인용 차량 있잖아요. 요거는 세제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요 차량에 대해서도 요 차량은 아마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선 전기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태양광도 좀 안 좋은 게요. 보조금을 2032년까지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주택용 태양광 쪽에서 모든 업체는 아닌데 이 TPO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을 자기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있으면 거기다 태양광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업한테 빌려서 설치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수기 모델 비슷해요. 그냥 구독료 주고. 예. 그런 경우는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주택용 태양광 비중이 높은 태양광은 폭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환경 섹터 이쪽에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친환경을 싫어하시는 대통령 같아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국채가 가격이 하락하면 맞아요.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이유는 금리 상승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예요, 항상.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금리가 올라도요, 경기가 좋아서 성장할 것 같아서 오르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 좋은 금리 상승인데 이번은 누가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넘었고요. 10년 만기는 4.6까지 거의 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정반대의 관계인데 한마디로 누군가 지금 채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공급을 한 거죠. 공급을 했거나 아니면 채권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금리가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미국의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걸 팔아버린 거죠. 여러 이유는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 팔자. 그래서 미국 국채 팔자. 요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신용이 미국 지금 딱 신용을 보니까 사람으로 비유 딱 하시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등급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에서 당연히 높은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게 적용은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내 신용등급이 갑자기 강등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디스가 지금 깎아버린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에 가서 내가 돈 빌리고 싶으면 이자가 일단 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번 감세 법안도 통과됐지만 누가 봐도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필요하면 이제 정부가 하는 거는 채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저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줄까? 그러니까 신용이 점점 떨어지는데 신용이 또 좋으면 아 뭐 이게 내가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결국 돌려받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미국의 시장에 참가하는 분들도 뭐 미국이 사실 뭐 부도나지는 않겠지만 걱정되는 거죠. 여기 내가 신용이 점점 떨어지는데 굳이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돈을 그러면 내가 빌려줄 거면 에이 그러면 이참에 이자라도 높게 받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금리 상승은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도 이제 금리가 오를 때 보면 그 경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이번 사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원인을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지금의 금리 상승은 결코 경제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게 작용하기 좀 어려운 금리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 말에 크게 빠졌던 미국 주식이 조금씩 이제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긴 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겠죠. 네, 안 좋고요. 이게 2022년 이후로 10년물 금리가 4.5에서 4.75% 정도 요 구간에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시장이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그러면 22년이냐? 그 전에는 없냐? 근데 그 전에는 거의 저금리여가지고 4%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주 옛날 일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22년 그때 물가 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미국 금리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뭐 3%대 왔다가 한 5% 근처까지 갔는데 4.5만 넘으면 이상하게 좀 증시가 신경질적인 좀 반응을 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다시 4.5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좀 부담이고 다만 23년 10월에도 이렇게 미국 금리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증시가 뭐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그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에 근데 미국 증시가 되게 견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아, 미국 경기 좋다. 이러면서 생각보다 경기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 연준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원래 낮추긴 해야 되는데 이 속도를 늦춰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뭐 이렇게 악재로 작용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의 금리 상승은 그때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 또 이대로 가면 미국의 경기 침체도 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자체가 경기에 부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상승은 어쨌든 우리가 뭐 지난번에는 이렇게 미국이 버텼으니까 이번에도 버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긴장을 좀 하면서 이번 금리 상승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다행히 뭐 물론 금리가 확 떨어지면 또 괜찮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럴 좀 분위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금리가 올라가면 뭐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통상적인데 맞아요. 지금은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약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또 최근에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달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언급도 네. 했고,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지속되면은 비달러 자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많은 이제 외국의 투자들이 빗달러 자산을 되게 선호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한 달 만의 일은 아니고, 혹시 그리고 이 방송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은행에서 한 자료가 나왔던 걸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들이 너무 미국 자산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분산해야 된다는 그 네네.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몇 달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투자들이 다 미국 주식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분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 워런 버핏도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달러를 지옥에 갈 통화라고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망가진다가 아니라 달러에 집중된 건 되게 위험할 것 같다. 지금은 이 내용인데, 근데 왜 달러가 좀 안 좋은지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뭐 트럼프 정책도 있고, 그런 이제 이런 특히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 이거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법도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축통화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 신뢰가 떨어진 거를 트럼프는 오히려 이용해서 달러 약세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를 이제 시장 참가자에 봤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올릴 의지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사실 금하고 달러를 옛날에는 연결시켜 놨거든요. 금 가격과 달러를 마치 스테이블 코인처럼 연결했는데 그때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브레튼 우드 체제.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닉슨 쇼크라고 그때 불렸는데, 그때 그래서 금과 이제 달러의 이거를 깨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달러 자산이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값이 튀어버리고. 예, 그래서 기축통화에 대한 당시 신뢰가 깨져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정말 안전한 자산과 연동시키니까 이걸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달러 값이 폭락한 거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많은 글로벌 투자들이 셀 아메리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최근에 주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네. 증시가. 그러나 미국의 헤지 펀드라든가 주요 기관 투자들이 사서 올렸다기보다 그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도 있었지만 그 많은 외국 뭐 미국 내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점 매수가 네, 맞아요. 많았죠.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증시는 좀 많이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자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걸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율 보면 달러는 약세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꽤 비쌌다가 지금 좀 내려갔거든요. 또 얼마 전엔 트럼프 행정부가 원화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협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사실이면, 근데 뉴스 보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기다 아니다가 반복됐어요. 네, 협의를 아닌데, 했다, 맞아요. 안 했다, 맞아요. 또 했다, 뭐 이렇게 반복이 맞아요. 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뉴스는 협의한 걸로, 관계자도 인정한 걸로. 그래서 정말 뭐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트럼프 스스로가 사실 계속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요걸 해주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 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대만 달러도 한번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고, 그게 그냥 단순히 급등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달러를 막 그 뉴스 때문에 이제 팔아버리면서 좀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에 이게 일시적인 지금 흐름은 아니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계속 달러 약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레벨까지는. 그래서 옛날처럼 대놓고 막 프라자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전 세계 국가 상대로. 그래서 아마 각계 개별로 아마 협상할 때마다, 관세 협상할 때마다 이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원화 절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그렇다고 대놓고 그냥 올리겠습니다 원화를 이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장은 되게 눈치가 빠르잖아요. 네. 이럴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달러도 약한데 트럼프가 저런 걸 요구했다고 그러면 원화 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선 달러보다 원화를 또 사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1300 한번 그때 70원대까지 또 네.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마냥 지금은 싫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출이 물론 좀 꺾일 가능성은 있지만 내수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일단 우선순위로 봤을 때 내수도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의문이 네. 드는 게 원화 강세로 인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계적인 네. 그건인데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원화가 아무리 높아도 내 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네. 건데 이럴 때 원화 절상이 과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 이제 뭐 재정 정책을 꾸릴 때 원화 값이 너무 바닥에 가 있으면요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풀면 더 환율이 튀어버립니다 위로. 1470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세게 할 수가 있을까요? 1,500원 넘어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환율이 여기서 100원에서 한 150원 빠져주면요 부담이 없어요. 우리 좀 이제 금리 인하 자신 있게 하자. 왜냐하면 환율이 튀는 그 강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그랬거든요. 환율 신경을 항상 쓰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져 주면 이제 금리 인하 2번 할 거 3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당장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근데 돈 풀면 나중에 이게 결국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또 정부가 좀 추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지면 일단 이제 정책 운영하기가 되게 좀 편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내 내수 경기에 좀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지금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수출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젠 더 이상 내수를 이렇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누가 돼도 이건 정말 지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화 강세는 정책을 또 만드는데 약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환율이 너무 높으면 사실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관세 유예가 90일 이제 진행되고 있고 한 7월 초면은 만료가 되는데 이 관세 영향으로 미국 월마트는 물건값을 올린다고 했고 홈디포는 그냥 버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처럼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물가 상승 경기에 안 좋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업마다 또 다 달라가지고 대응 방법은 우리가 좀 한번 좀 계속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제일 중요한 소매 유통 기업은 월마트잖아요. 근데 월마트가 이번에 올린다고 했고 트럼프가 아주 맹비난을 해놨는데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산 비중이 너무 많아요. 60%. 예. 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근데 홈디포는 미국산 비중이 또 높아요. 상대적으로 한 50%인데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90%까지 늘려버리겠대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가격 안 올린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홈디포가 뭐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 보이겠네요. 그 이뻐 보이긴 한데 네. 사실 내용을 보면 미국산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관세형을 크게 안 받는 거죠. 캐나다 구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도 이제 의류를 만드니까 관세 영향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관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구스의 75%가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옷이 북미 무역협정 따라 관세가 면제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키는 올린다 그랬어요. 나이키는 저 신발 어디서 만들죠? 그렇죠. 대부분 저기 동남아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 가격 올라갑니다. 나이키는. 그럼 결국 뭐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디포가 안 올렸으니까 안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오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올릴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 이거는 그때 예전에 포드도 그랬고 GM도 그랬거든요. 이제 자동차 가격 올리는 거 불가피할 것 같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공급망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역 협상으로 관세를 완전히 팍 낮추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이제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영국 빼고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홈디포의 말만 듣고 아 관세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구나. 그럼 물가 상승 없겠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로보택시가 6월에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정부 측 일에서도 좀 많이 빠져나오겠다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주가가 올라갔던데 앞으로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테슬라는 지금 당장 펀더멘털은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펀더멘털은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유럽에서 지금 독일에서 뭐 마이너스 50%, 영국 마이너스 뭐 맞다. 유럽에서 BYD가 4월에 더 많이 팔았다는 기사가 맞아요. 어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서도 테슬라가 1등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판매량이 반토막씩 나니까 그게 근데 4월에 회복될 줄 알았는데 4월에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좀 우려는 있는데 그 빈자리를 BYD가 꿰차버리니까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뼈아플 수밖에 없고 또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거를 막을 만한 뭔가 마땅한 신모델이 또 없다 보니까 테슬라가 고전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하냐면 결국 기대감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공무원 생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경영에 전념하겠다. 이거 자체가 일단 투자들의 심리를 바꿔버린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드디어 그 기대하던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로보택시가 6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다만 올해는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는 사실 시범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 생산 대수가 되게 작아요. 올해는. 언제냐? 내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 해서 평가가 좀 좋게 나오면 내년 기대감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대수는 작더라도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로보택시 또 이렇게 상용화 서비스를 했는데 만약에 또 반응이 좀 약하거나 그러면 또 내년 기대도 꺾여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테슬라 주가가 좀 어중간해요. 주가는 다시 올라왔는데 전기차는 안 팔리고 로보택시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걸 기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로봇은 어차피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로봇으로 돈 버는 건 좀 시간 걸리는 오래 거고 걸리죠. 예. 결국 저가 전기차랑 로보택시가 얼마나 잘해줄지 시장의 눈높이를 높여줄지 더 실망을 줄지 이거는 6월 말은 진화의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기대감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는 뭐 견조하겠죠. 근데 출시되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때 이제 주가 변동성은 뭐 위든 아래든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하시고 좀 이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1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20만 달러 간다 얘기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강세 배경은 역시 이쪽 금융시장 쪽의 불안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안자산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먼저 갔다가 금이 좀 요즘에 시들시들하니까 이제 금 대신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고, 근데 구조적으로 달러에서 달러 자산을 이제 해지하려고 그러죠. 달러 대신에 뭘로 바꿀까 이 수요가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암호화폐 하면 위험하니까 암호화폐로 선뜻 바꾼다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은 그냥 인정해버리는 지금 분위기예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통과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또 통과되면 이제 어쨌든 그 암호화폐가 진짜 디지털 달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는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 그냥 금 같다. 보이지 않는 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이 진짜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보면서 느낀 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아시겠지만 급등락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가 낼 때는요, 가격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로 한번 확 올랐다가 빠질 때도 폭락.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마치 그 우량주 주식처럼 천천히 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네. 달라진 분위기예요. 신고가 날 때는요, 이게 위로 로켓처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비트코인 보면서 오늘도 올랐네? 오늘도 올랐는데, 근데 오르는 폭이 되게 작아요. 조금. 이게 뭐지? 옛날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이게 아니고, 그 옛날 생각하고 이제 예. 들어온 분들은 참 뭐지 이거? 그냥 되게 재미없는 주식 네. 천천히 올라가는, 마치 애플이 막 신고가 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이제 비트코인은 아주 정말 이제 정말 투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진짜 달러 대안자산으로 이렇게 진짜 오히려 그런 게 바뀌었구나. 더 비트코인으로서는 좋게 작용될 수도 있겠네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완전 대안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의 기관이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장기 투자,
달러가 옛날에 100 들어갔다면 야 달러를 100을 할 게 아니라 금을 한 20 정도 해놓고 비트도 한 10 넣어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넣었다는 건 단타하려고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꾸준히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관점도 이젠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하면 좀 너무 투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뭔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정말 요즘의 비트코인은 확실히 과거랑은 좀 되게 달라지고 있다.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이 흐름이 좀 더 좋게 더 이어질 만한 업종이 어디일까요? 사실 이번 주는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쪽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코로나요? 코로나 이제 또 유행한다 뭐 아. 그런 기사가 하나 또 떴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진단 키트나 이런 게 올랐는데 그렇지만 뭐 이게 연속적일지는 좀 잘 모르니까 좀 단기로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양자 컴퓨팅이 좀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좀 괜찮아요. 양자 컴퓨팅은 항상 투자할 때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5년 안에 상용화 될 것 같다. 되게 좀 긍정적인 멘트를 했거든요. 이러면은 이 구글이 또 했다는 얘기는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강했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 업종. 요즘에 의류 업종도 좀 주가가 좋은 게 여기 이제 내수죠. 근데 우리나라 내수에서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의류입니다. 옷을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옛날보다 확실히 안 사니까 의류 지출은 필수 소비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지출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 부양 좀 기대감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류주 계속 다음 주도 주목해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전선주도 주가가 이번 주에 좀 많이는 오른 건 아니지만 소폭 좀 상승했는데 미국의 전력망 또 전선 수요, 이 교체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전선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KB증권의 장문준 강민창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지금 꼭 필요한 단 하나의 결정. 사실 이게 건설 자료인데 내용은 원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해드리면 결론은 뭐냐면요. 현대건설을 원전주로 봐야 되나 건설주로 봐야 되나 요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결론은 원전주로 보자는 거예요. 뭐 그걸 현대건설. 보려면 네. 그 회사의 매출이나 사업에서 네. 어느 정도 비중이 뭐가 더 크냐 이걸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당연히 건설이죠. 건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당연히 본질은 건설이니까 원전 비중이 그렇다고 뭐 엄청 큰 회사도 아니고. 근데 이분의 의견은 그거예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제 원전을 대표하는 독립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적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도 2006년, 2012년도에 중동 플랜트 호황기에 이제 건설사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삼성 E&A로 바뀌었죠. 이 회사는 국내 주택은 아예 안 하고 해외 수주만 하는 회사입니다.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거 짓는 네.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6년 만에 1000% 가까이 올랐어요. 6년 동안 이제 왜냐하면 그때 중동 어마어마한 호황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쪽에 특화돼 가지고 물론 현대건설과 지금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기업이었다. 건설주 중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경기도 뭐 조금씩 뭐 나아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좀 열리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이제 건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핵심은
원전 건설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시공하는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공 능력에선 일단 좀 현대건설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체코 원전은 대우건설이 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국내에서도 수행한 게 있고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그것도 현대건설이 수행을 했었고 거기다가 SMR이라고 그러죠. 소형 모듈 원전. 예. 요거를 미국 기업과 지금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홀텍이란 기업이 있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여기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현대건설을 파트너로 잡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일단 좀 따낸 부분이 있는데 뭐 최종 계약까지 된 건 아닌데 그 시공 파트너로 현대건설을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도 앞으로 해외에서 원전 수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현대건설 잡아버린 거예요. 그 현대건설이 이게 점진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맺고 수많은 원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주는 맞는데 원전이란 이제 프리미엄을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는 다르게 현대건설을 원전 대표주로 의미 있게 좀 한번 비중을 늘려보자. 물론 이제 그 결론은 뭐 건설 얘기도 좀 나오지만 현대건설은 원전 기업으로 좀 따로 떼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니까 되게 좀 생소한 좀 의견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확 뭔가 새로운 생각이 네. 드는 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든지 뭐 누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데가 원전 기술은 있다고 해도 맞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설이 필요하구나 이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건설을 제일 잘하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에는 현대건설도 있고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다 시공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를 한번 좀 원전 관점에서 이제 좀 재평가해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색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연불리의 비밀노트 1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엔비디아 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굉장히 견조한 편이죠. 견조하고 최근에 중동 수출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 좋았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지. 삼성이 로봇 한다고 했었고 바이오도 했었고 그러면서 성장을 시켰는데 아 그러면 삼성이 점 찍었다는 건 우주도 진짜 이제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이제 우주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다만 삼성물산이 하는 건 우주 발사장입니다. 원전 트렌드는 계속 이어진다. 이걸 좀 거역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다만 투자하실 때 조금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 끝없이 가고 있어요.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